카라의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날의 시작은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벨튼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 카라는 엄마가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뒤로 한 채 학교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7시 27분 카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놓고 와서 교무실로 가져다 달라는 말과 함께 방과 후 알바에 입고 갈 유니폼을 세탁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통상적인 귀가 시간인 오후 3시가 넘었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카라.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조금 놀다 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어머니는 파파이스 알바 시간인 오후 4시가 다 돼가도록 딸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고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전화 연결 시도에도 불구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전에도 있었지만 금방 연락을 해온 카라였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걱정하게 만든 건 바로 그 다음의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알바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안다는 카라의 새아버지인 짐과 오후 5시 30분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벨튼 경찰국은 교내 CCTV 영상을 통해 카라가 책 한 권을 한 손에 들고 복도를 걸어 내려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잡힌 시점은 아침 9시 19분. 대체 그녀는 왜 학교 일과를 마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갔던 걸까? 카라의 어머니에 따르면 딸이 학교 일과 중간쯤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잦아서 보통 10시 반쯤 수업을 빼먹고 학교를 빠져나온 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남은 일과를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카라의 과거 행적이 비추어 볼 때 수업을 빼먹고 누군가와 밖으로 놀러간 듯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카라의 마이스페이스에 그녀가 사라진 당일 같이 놀러가자고 카라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한 친구의 댓글은 그런 추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친구는 학생이 수업 빼먹고 놀러 다니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벌써 며칠째 카라의 종적은 묘연한 상태. 그렇다면 카라가 사라진 건 단순 가출로 봐야 할까? 그렇게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혹시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살핀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옷장은 가득 차 있었고 늘 곁에 지니고 다니던 아이팟과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역시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라커에서 체크카드가 발견된 점, 그리고 최근 알바비를 받아 은행에 넣어둔 $150에 손도 대지 않은 점은 카라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의심케 하기엔 이상한 대목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출하려는데 당장 당일 알바하러 갈 때 입을 옷을 세탁해달라고 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카라가 실종 당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 사람이 수사관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라의 전 남자친구 카일러 유스티였습니다. 그는 카라보다는 한 살 연상으로 그녀와는 9개월 정도 사귀었다가 최근에 결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던 경찰은 한 가지 걱정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합니다. 실종이 있기 불과 며칠 전인 4월 28일 카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카일러가 트럭에 태운 뒤 15분가량 놔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카라가 저녁 알바하는 곳인 파파이스 치킨에 카일러가 그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당일 저녁 자신과 놀아주는 걸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어 알바를 끝내고 나오는 카라를 잡아채 트럭에 태우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카일러 유스티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카라가 사라진 당일 부모님과는 별개로 전에 목격한 한 사건 때문에 걱정이 되어 실종 신고를 한 에이미 클락이라는 친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라지기 2주 전쯤 자기 집에 있던 카라를 20번 넘게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는 카일러. 그날 오후 카라를 다시 봤을 때 그녀의 목에는 빨간 자국이 나 있었고 아래 입술은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카라의 상태에 대해 카일러에게 따지자 그가 내놓은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안 돼.
경찰은 카일러에게 연락을 취했고 웬일인지 그는 흔쾌히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당시 한 룸메이트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카일러는 카라가 사라진 날인 5월 4일 늦잠을 자서 아침 늦게 일어났고 12시쯤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할아버지랑 고모 할머니가 계시는 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같은 밴드 멤버인 카일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밴드 연습을 하고 귀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카라와 그날 아침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지 묻자 그는 자는 도중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전화 기록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자고 있었다는 시각에 카일러가 문자를 보낸 사실과 오전 9시 13분 카라가 전화를 걸어온 지 7분 뒤인 9시 20분 그가 카라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학교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시간보다 불과 1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카라의 휴대폰 기록에서 확인된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점은 오전 10시 25분. 통화 상대는 당일 오후 카일러가 만났다는 밴드 친구 카일이었습니다. 카일은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카라한테 카일러와 같이 놀자고 전화가 왔지만 자신은 오늘 알바 면접이 있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카일러와 당일 실제 만났느냐는 경찰에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카일러가 불쑥 찾아와 담배를 같이 피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카라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것이 확실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 만약 남자친구인 카일러가 일을 벌였다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에서 그가 카일을 만난 시점인 오후 2시 정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일러의 할아버지에 의해 확인된 고모 할머니 병원 방문의 알리바이까지 고려한다면 범행이 일어난 시간 범위는 오전 10시 25분에서 12시 정도로 좁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 검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카일러의 할아버지의 말만 믿고 그의 고모 할머니가 계셨던 병원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고모 할머니는 고인이 되었고 병원 기록은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카라나 카일러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들지만 카라의 휴대폰의 경우 당일 오후 1시에 잡힌 신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했고 카일러의 경우 경찰은 그의 행적 확인이 특히나 필요했던 오전 시간대 휴대폰 위치 기록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카라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역을 집중 수색한 경찰의 노력 역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카일러 유스트에게 심증은 있었지만 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고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 2011년. 당시 여자친구를 공격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반려묘에게 못된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가 당시 여자친구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해봤는데 또 못할 것 같냐며 여자친구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카일러 유스트가 다시 언론에 등장한 건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 쾌락적인 물질과 관련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4년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2016년 2월 출소 후 일상으로 복귀한 카일러 유스트. 그가 다시 마각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10일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캔사스시티 남부 한 다리 밑에 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주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21세의 여성 제시카 러니언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전날인 9월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어머니로부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이 있기 하루 전날인 수요일 저녁, 어머니는 딸 제시카로부터 좋은 꿈 꾸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고 어머니는 제시카 동생과 같이 찍은 셀피를 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반려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는 제시카.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어머니는 금요일 한 개인 병원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딸이 나타나지 않자 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페이스트리 셰프로 일하고 있던 제시카는 2주 전 맹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머니는 제시카와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그녀가 8일 목요일 저녁 친구 집에 와인을 마시러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목요일 저녁 한 남자와 파티에 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카일러 유스트. 바로 9년 전에 실종된 카라 쿠페츠키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은 파티 주최자와 참석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들로부터 그날 있었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술이 취한 채 제시카와 파티에 왔다는 카일러는 원래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이었습니다. 파티를 연 앨런에 따르면 그는 카일러와 친구 사이긴 했지만 이날은 제시카만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일러가 그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결국 파티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티에서 카일러가 보인 행동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있는 내내 병나무를 불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적질을 했습니다. 제시카에게 술기운을 빌려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등의 각종 구애를 쏟아내던 그는 파티 주최자가 제시카에게 관심을 보인다며 시비를 붙기도 했습니다. 결국 파티에서 나가달라는 주최자의 요구에 이들은 11시 30분쯤 파티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제시카 소유의 차인 쉐비 에퀴녹스 운전자석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제시카가 앉았고 조수석에는 카일러가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일 오전 2시경 화염에 휩싸인 블랙 에퀴녹스가 발견됩니다. 그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말입니다. 모두가 제시카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경찰은 카일러 유스트의 체포 사실을 알립니다. 제시카의 차를 고의로 불지른 혐의로 그가 파티에서 목격된 지 3일 만인 9월 11일 미주리주 에즈워드 지역에 인적이 드물고 수목이 무성한 곳에 있던 한 트레일러에서 그를 찾아내 구금시킨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카라 쿠페츠키의 부모님은 카일러 유스트가 카라의 실종에 관여한 것으로 굳게 믿는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한편 카라와 마찬가지로 제시카의 경우에도 실종 직후 휴대폰이 바로 꺼졌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카라 부모님이 고용한 사립탐정은 카일러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알려진 사람만 해도 최소 2명 이상이라고 하면서 이들 진술의 공통점은 여자가 그를 떠나려고 하자 이에 기겁을 한 카일러가 이를 버렸고 다음에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더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백만으로 왜 여태껏 그를 단죄하지 못했을까? 벨튼 경찰국의 브랜든 스완스는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가 술에 취해 허풍을 좀 떤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어찌해서 기소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죄로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카라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한다 해도 이미 모든 게 끝난 거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카일러 유스트에 적용된 혐의는 제시카 차의 방화에 관한 것이지 그녀의 실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카라와 제시카의 실종에 관여한 진범을 잡았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는 제시카의 실종부터 카일러의 체포 과정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빠져있는 퍼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카일러 유스트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출소 후 할아버지 집에서 줄곧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체포된 곳은 인적이 아주 드문 거의 버려진 듯한 트레일러였습니다. 목격자의 제보가 있기 힘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밀고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지 않은 타임라인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인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쯤 카일러와 문자를 주고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니퍼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카일러가 자기 할아버지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결국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카라의 실종 때도 카일러는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운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과 유사한 패턴으로 카일러의 이런 행동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시카의 차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카의 차는 10일 새벽에 발견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 9일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집 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제시카의 차를 봤다는 할아버지의 목격담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제시카가 카일러를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줬고 차 안에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카일러가 이를 버린 후에는 뒤처리의 문제를 고심했을 겁니다. 차 안에 있던 제시카는 물론 할아버지 집 앞에 떡하니 주차된 그녀의 차의 존재는 그를 옥죄는 빼박 증거로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차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증거를 인멸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 집에서 떨어진 어딘가에 뒤처리를 하고 차는 다른 곳에 버리거나 없애려고 했지만 거기서 할아버지 집으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올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시카의 차를 타고 돌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을 마친 그는 제니퍼에게 문자를 보내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직장에 출근한 카일러는 숙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조퇴합니다. 한 동료는 그날 카일러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9일 아침에서 10일 아침 그가 한 트레일러에서 발견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추정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한 한 지역신문은 제시카의 차가 발견된 날과 같은 날 새벽 카일러가 뒷좌석에 타있던 차가 차량 정지 명령을 당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카일러의 이복형 제셉 카터라는 사람이었고 동승좌석에는 그의 동거녀가 자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차를 불러세웠던 이유는 고장난 미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시카의 실종부터 카일러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이들의 행적은 타이밍상 수상하기 짝이 없었지만 당시 차량 정지 명령을 한 경찰에게는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었고 카일러에게 수배 명령이 내려진 상태도 아니었기에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만 취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에서는 카일러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였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 루머는 나중에 사실로 드러납니다. 제시카의 실종 이듬해인 2017년 4월 버섯 채집가가 인간의 것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감정 결과 제시카 러니언스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제시카가 있는 근방을 집중 수색하고 결국 나중에 치과 진료 기록과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카라 코페츠키를 발견합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할아버지 집에서 불과 4.7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카일러 유스트를 카라와 제시카의 실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마침내 기소를 결정하고 카일러가 유죄를 시인하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검찰 측에서 제시할 증거들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경찰에 카일러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복형 제셉 카터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 선서 진술서에서 제셉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일러가 불러내서 같이 있었다던 제셉은 그가 제시카에게 일어난 일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차에 불을 지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카일러는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카일러를 친척 소유의 트레일러로 데려가 화상이 아물 때까지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과 어머니는 동생의 범죄 행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그는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삼촌 소유의 땅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로서는 핵심 증인을 하나 잃었지만 카일러를 단죄하는 것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의 시작 진술에서 검찰은 서로 간에 일면식도 없는 두 여성을 연결하는 고리는 카일러 유스트라면서 두 여성의 또 다른 공통점은 피고인의 집착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 함께 발견된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를 본 목격자가 있으며 그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다수의 증인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반면에 카일러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을 카라와 제시카의 실종과 연결하는 직접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며 애초부터 다른 용의자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정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카라의 실종에 그가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로 그로부터 자백을 들었다는 전 여자친구들과 룸메이트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카라가 사라진 당시 카일러의 룸메이트였던 닉은 카일러가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말 것을 자신에게 조언하면서 카라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그녀를 가지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일러가 닉에게 한 말은 얼추 당시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둘은 한때 사귀었지만 카라는 카일러에게 결국 결별 선언을 했고 그녀를 포기하지 못한 카일러는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카라가 실종될 무렵 이전에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행방불명되면서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둘은 친구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지만 카일러는 다르게 봤고 질투심에 이를 버렸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2011년 카일러와 동거를 한 전 여자친구는 그와의 관계는 롤러코스터에 가까웠다고 말을 꺼내면서 그를 떠나려고 하자 못 떠나게 막으면서 예전 여자친구도 그렇게 하다 안 좋게 됐다. 너도 내 말 안 들으면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비교적 그와 좋게 관계가 끝난 또 다른 여자친구 케이틀린은 FBI와 약속하에 도청 장치를 차고 카일러의 자백을 유도한 끝에 그가 카라를 자신의 트럭에 태웠고 그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말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오후 1시쯤 그의 트럭을 봤다는 새롭게 등장한 증언은 케이틀린에게 털어놓았다던 이야기와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케이틀린의 증언에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카일러 유스트 목에 있는 문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문신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묻자 그는 까마귀의 날개가 목 주위를 마치 손가락이 감싼 듯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범행 수법을 상징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일러의 변호인단은 증인들의 진술이 최초 경찰이나 사립함정이 얘기했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디테일이 첨가됐다면서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을 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제시카 러니언스 사건의 관련 증인들을 증언석에 세워 카일러의 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먼저 검찰은 카라 때와 마찬가지로 제시카에게 계속된 구애에도 거절당하자 이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과 제시카 사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메일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지점부터 제시카가 작별을 고한 뒤 카일러가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랑, 유일하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카일러는 제시카를 설득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관계 맺는 건 좋지만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다며 같은 또래와 어울리라고 거리를 확실히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실종 당시 이들의 관계는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은 핵심 증인인 카일러의 이복형 제셉 카터의 미망인 크리스털 테일러를 증언석에 앉힙니다. 그녀는 정차 명령을 받았던 그날 동승자석에 타고 있었고 남편과 이복 동생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9일 카일러의 친모 존인으로부터 동생이 다급하게 볼 일이 있다고 제셉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일 오후 차를 타고 카일러의 할아버지 집으로 그를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지 모를 불안감과 서두른 모습이 역력했다고 느낀 그녀는 제셉의 삼촌 집에 잠깐 들린 사이 제시카의 근황에 대해 묻자 그는 최근에 헤어졌다고 시큰둥하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카일러의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제셉의 미망인은 거기서 남편과 카일러가 자신을 남겨둔 채 이런 방구도 없이 어딘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땐 제셉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건 카일러의 다음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탈착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이미 없애버렸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에드워즈 트레일러로 가는 길목에 정차 명령을 받았고 카일러를 트레일러에 내려준 후 집으로 돌아와 당일 저녁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관이 방문해 진술을 받아 적어갔다는 것이 진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카일러가 얼굴에 입은 화상은 제셉의 삼촌 집에 있었던 소각 드럼통에 뭔가를 태우면서 생긴 것이 아닌 차에 불을 붙일 때 발생한 성광 불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증언으로 배심원을 설득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 직후 찍은 머그샷에는 얼굴 군데군데 화상을 입은 흔적이 관찰되는데 변호인단은 제셉의 삼촌 집에 들렀을 때 소각 드럼통에서 뭘 좀 태우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는 드럼통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에 직접 노출될 경우 훨씬 더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카일러가 감옥에서 전화로 어머니와 나눈 대화도 공개를 했는데 카일러가 내가 이를 저지르게 된 건 50%는 어머니의 책임이고 50%는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변명을 하는 자백이었습니다. 카일러 유스트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는 어렸을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쾌락적인 물질에 손을 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그는 친할아버지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여자들이 떠나려 할 때마다 발작 버튼을 누르는 그의 행동의 원인으로 어린 시절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던 것을 꼽으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재판 말미 변호인단은 카일러 유스트를 증언석에 직접 세우는 승부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증언을 합니다. 카라와 제시카의 실종 뒤에는 이복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라에 대해 입을 연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계속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카라가 사라지던 날 그에게 학교 앞에서 픽업해달라는 전화가 와서 이복형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제셉의 아파트에서 모두 같이 모여 잠깐 놀다가 자신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고모 할머니 병원으로 떠났고 제셉으로부터 카라가 스케이트 파크에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실종 상황에서도 이복형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파티에서 쫓겨난 직후 제시카의 차를 타고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 제시카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도에 주차된 제셉의 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제시카의 차가 바깥에 그대로 있어서 혹시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나 찾아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없었고 일찍 출근해야 해서 나중에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술 끝으로 8일 동안 열린 재판은 마무리됐고 배심원단은 카일러 유스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카일러 유스트에게는 카라 쿠페츠키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제시카 러니언스 건에 대해서는 15년형의 선고가 내려졌고 합쳐서 최소 45년간 가석방이 금지됐습니다. 카라 쿠페츠키 케이스의 경우 종신형이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지 않아 2급으로 판단되면서 미주리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가석방 금지 기간은 45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